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오늘 증시, 특히 코스닥이 매우 나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은 CPI가 나쁘게 나올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장 막판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끝났으면 진심으로 좋겠고, 그리고 오늘 저녁 CPI 진짜 깜짝 놀랄만한 결과가 나오면서 내일부터는 반등의 시작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CPI 발표일입니다. 어제 공부했다시피 7.9가 나오면은 증시가 급등할 것이고, 그리고 8.1이 나오면은 보합권을 나타내고, 그 이상이 나온다면은 생각할 필요가 굳이 없겠죠. 생각하지 맙시다. 어쨌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매우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단 PPI는 공개가 되었는데 예상치를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걱정이 조금 나오고 있으며, 정확히 수치를 보자면은 지난달 8.7보다는 당연히 줄었지만 그래도 8.5로 예상치가 8.4니까 조금은 나쁜 결과로 해석을 해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또 예상보다 높게 나온 이유가 뭔가 봤더니, 미국 노동부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개선이 되었지만 여전히 여행, 숙박, 외식, 병원 등 서비스 물가가 오른 것이 전체 PPI 상승분의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PPI가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지만 이것 때문에 CPI도 높게 나온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확인하실 때는 거의 2시간에서 3시간 그거밖에 남지 않았을 것 같은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FMC 회의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록에서 긍정적인 문장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말이 뭔가 봤더니 바로 이 말이네요. 몇몇 참가자들은 현재 매우 불확실한 세계 경제에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추가 긴축의 속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기다리는 그 말이죠. 야, 이거 경제가 너무 안 좋다, 증시가 완전 박살날 것 같다, 이러한 걱정 때문에 추가 긴축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 문장에 시장 참여자들은 야, 이번 CPI만 좀 잡히는 모습 나타내면은 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으며, 물론 그 반대로 매파적 이야기도 당연히 나왔겠죠. 여전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가 2% 목표로 돌아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려야 되고, 그리고 올린 다음에도 해당 금리 수준에서 한동안 머물러야 할 것, 이 말은 빠지지 않고 또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연준의 피봇이 올해 안에 나타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때까지 증시는 또 얼마나 흔들릴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비토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버티기. 그러다 보면 또 좋은 날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진짜 미국 증시 20% 빠질 수 있어. 지난번에 다이먼 JP모건 CEO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때문에 앞으로 S&P 500이 20%나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었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또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IMF 당국자도 그거 가능합니다 라고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나저나 S&P는 올해 들어 벌써 25%나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20% 추가 하락한다면 끔찍 그 자체이고, 그렇다면 IMF 당국자는 왜 이렇게 말을 했나 봤더니, 금융 여건은 계속 긴축되고 있고 경제 활동은 둔화되고 있으며 시장은 지속적으로 하방으로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뭔가 되게 간단한 한 문장밖에 안 되는데 이 말에서 야, 지금 진짜 안 좋은 거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진짜 첩첩산중으로 쌓여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방향성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다만 글로벌 신용시장은 질서정연하게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같은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도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조금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보도록 할까요? 신라젠, 16만 명의 개인 투자자가 소위 물려 있었던 신라젠이 극적으로 2년 6개월 만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는 조금 빠지나 싶더니 쭉 올라오면서 결국은 상한가에 마감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왼쪽에 보다시피 오늘 하루 신라젠 거래대금이 3천억이나 된다고 하니까 천하제일 단타대가 바로 여기서 열렸다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의 거래액은 한 5천억에서 6천억 이 정도 되니까 그거에 반 정도의 거래가 나왔네요. 그나저나 횡령 배임 때문에 정지되었던 신라젠은 뭐하는 회사인가 봤더니, 혹시 기분들 알고 계셨나요? 한때 코스닥 시총 2위 기업이었습니다. 지금은 2등이 에코프로비움이지만 그런데 그 전에 2등은 바로 이 기업이었다는 거겠죠. 그만큼 유명했던 기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투자자가 투자를 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영위하는 것은 바로 항암 바이러스 기반 면역 항암 치료제 연구인데, 어쨌든 이렇게 다시 또 지옥에서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신라젠 앞으로는 모두에게 좋은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신라젠의 정지전 가격은 12,100원인데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가도 아직까지는 회복하지 못한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넘버 3 징크스. 19년부터 국내 증시에는 시가총액 넘버 3 징크스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총 3위 종목이 매년 바뀌었다는 거겠죠. 순서대로 보자면 18년 개장일에는 3위가 현대차였고, 그리고 19년에는 셀트리온, 20년에는 네이버, 21년에는 LG화학, 그리고 22년은 다시 네이버로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하겠죠. 일단 이 와중에 LG엔솔이 2등을 꿰찼기 때문에 이제는 SK하이닉스가 3위 경쟁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두 개 기업이 내년 3위 자리를 두고 다툴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반도체 시장이 조금 상태가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 만약에 여기서 좀 머무르고, 그 와중에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말했죠. 바이오에 큰 투자라고, 그 다음에 바이오는 제2의 반도체다라고 언급한 것처럼 바이오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 좋아진다면 충분히 잡힐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68조, 그리고 삼바는 58조니까 정말 단순 계산하자면 삼바가 20% 오르면 바로 역전이 되기 때문에 과연 삼바가 3등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SK하이닉스를 잡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린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미국의 러시아 견제는 계속. 미국이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대한 제재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오며 오늘 아침 알루미늄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공격을 하면서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 대응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만약 실제로 미국의 러시아 견제가 또 나타난다면 아마도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당연히 보이며, 참고로 러시아산 알루미늄은 미국에서 전체 수입되는 알루미늄의 10% 정도 차지한다고 하니까 절대 그 물량이 적지 않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루미늄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데 이 흐름이 지속될지 한번 공부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정말 좋아하는 기업이죠. 테슬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지금부터 40% 상승 예상. 골드만삭스가 전기차 판매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고유가 시대가 지속되면 당연히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이제 IRA 법안, 이거의 수혜를 톡톡히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그 자리는 테슬라와 GM이 전기차 판매 증가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차량 구매 시 이러한 정부 보조금이 나온다면 차량 제조업체는 가격을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당연히 좋아진다는 소리겠죠. 다만 테슬라는 지금까지 가격을 많이 올려서인지 모르겠지만 제조 과정 효율을 높임으로써 가격은 유지하되 세금 공제 혜택을 이익으로 챙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매량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수익성도 좋아진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테슬라 목표가를 지금보다 40% 높은 가격에, 그리고 GM은 30%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 테슬라가 이렇게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는데 이건 아마도 현대차와 기아의 눈물도 조금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 IRA 법안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조금 차별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된다면은 테슬라나 GM 같은 차량이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또 그 반대로 현대 기아차가 이 RA 법안의 수혜를 또 볼 수 있다면은, 관련 법안이 또 바뀐다면은 그때는 당연히 테슬라와 GM 입장에서 보자면은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비 방정, 누구 이야기일까요?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대만을 홍콩처럼 특별 행정구역으로 지정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당연히 대만군이 강력히 반발을 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를 불매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 대만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단순히 기업의 투자 이익을 고려해 민주국가를 전제국가의 특별 행정구로 바꾸는 제안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100번 옳은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야 진짜 중국 시장이 얼마나 크면은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중국을 좋아하는 티를 팍팍 낼까 라는 생각이 그냥 들 정도로, 중국에 대한 거 다른 건 안 부럽지만 그런 넓은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진짜 부러운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실제로 가능할지, 그리고 그게 또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입니다. 초대형 스펙 실패. 공모가 1만원짜리 스펙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목적은 최근 들어 공모주 시장이 쪼그라들자 스펙 합병을 원하는 덩치 큰 친구들을 위해서 나온 대형 스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스펙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큰 회사랑 합병하기 좀 어려웠는데 그거를 조금 보완하는 스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 경쟁률은 18대1로 나빴다고 합니다. 아마도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높은 1만원의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웠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이 부분은 약간 양날의 검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덩치 큰 친구들을 노린다는 거는 그만큼 좋은 회사나 합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덩치 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당연히 적기 때문에 과연 이게 합병할 수 있을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양날의 검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과연 이 초대형 스펙은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창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롯데제과 HMR 정기 구독. 요즘 집밥 선호도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조금 바뀌었죠. 코로나 때처럼 못 나가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받기 너무 비싸서로 바뀌고 있는데 이 와중에 롯데제과에서 HMR 정기 구독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만약에 신청하면은 우리가 매일 아침 우유 받는 것처럼 매달 한 번씩 HMR을 구성해서 보내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만두, 비엔나 소세지, 카레, 돈가스 혹은 닭가슴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구독을 한다면은 그런 제품을 평균 15%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으며 그리고 구독비는 29,800원짜리와 49,800원짜리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왼쪽에 보니까 만약에 이걸 한다면은 첫 달에는 50% 할인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기분들이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은 당연히 반값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길에 또 요즘 밥 뭐 먹지라는 고민이 있고 그리고 다이어트 겸 긴축 정책을 시작해서 편의점 도시락을 하나 사서 희리씨랑 나눠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서비스는 우리 같은 사람한테 괜찮겠다. 충분히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다른 음식료 업체들도 뭐 예를 들면은 제일제당, 오뚜기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여기서도 많이 나올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트레이더스가 바뀌었다는 소식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물론 아직까지는 초반이지만 목표치 대비 150% 달성률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트레이더스는 이제 코스트코처럼 유료 회원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이마트와 트레이더스의 고객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트레이더스면 트레이더스 아니면 이마트면 이마트 이거를 정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가까운 곳에 간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제 살 깎아먹기다 이러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트레이더스는 이제 유료 회원제 그러니까 멤버십제로 전환을 하고 여기에서 차별점을 두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놀이공원 입장료 25만원 시대.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가 1년 만에 가격 인상을 또 단행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조금 올린 것도 아니고 거의 9에서 10% 정도 인상을 했다고 하니까 물가 상승률이 대단하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결정으로 1인권 최고가가 무려 25만원이 되었다고 하며 5일권은 무려 57만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미국 디즈니랜드는 5일 동안 볼 만큼 큰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플러스 그 와중에 궁금해서 한국에 낸 에버랜드의 가격을 봤는데 주말 기준 46,000원 이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46,000원 또 야 이것도 비싸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디즈니랜드의 가격을 보고 오니까 야 이 정도면은 갈만하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디즈니랜드 한번 가보고 싶네요. 나중에 증시 오르면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원금 보장해주는 5%짜리 배당주가 나왔다는 소식.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바로 예금이죠. 은행 예금 금리가 곧 5% 시대를 맞이할 전망입니다. 한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5.2%까지 나오는 상황이며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예금했다면 이자만 260을 받을 수 있고 세후 220 정도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1억이면 440만 원을 받을 수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 돈으로 예금을 넣는 사람도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1% 정도의 수익을 그냥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나 기분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위 같은 선택지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저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진짜 부럽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카카오 사형제 또 신저가. 오늘 또 카카오는 끔찍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4개 전부 다 신저가를 쓰고 있으며 평균 4에서 5% 정도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카카오 게임즈에서 라이온하트가 다음 달에 상장한다고 하니까 투자 심리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겠죠. 쪼개기 상장에 지친 투자자들이 외면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투자 분위기가 라이온하트에도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덩달아 다른 카카오 친구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주가가 안 좋으면 라이온하트가 안 좋고 라이온하트가 또 안 좋으면 카카오가 또 안 좋고 이러한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악순환은 언제 끝날 수 있을지 일단 무조건적으로 가장 필요한 거는 바로 연준의 피봇인데 그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펄어비스 신작 지연 소식. 요즘 들어 게임주가 상황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왼쪽에 펄어비스의 주봉을 보면은 고점 대비
73%나 하락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미국 성장주가 진짜 많이 빠졌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남말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게임주가 적자를 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적자를 탈피하려면 게임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게임 출시도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대로 안 흘러간다는 거겠죠. 그리고 펄어비스는 올해 3분기 적자 전환할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게임으로 출시할 예정이었던 블랙클로버 모바일과 붉은 사막을 출시하려고 했지만 각각 내년 1분기와 미정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고 오늘 또 9%나 하락하고 있죠. 나중에 붉은 사막과 그리고 펄어비스의 기대작이었죠, 도깨비, 이 두 개의 소식이 나올 때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공장 설립. 미국 오하이오주의 LG엔솔 그리고 혼다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이 결정됐다는 소식이 어제 나왔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혼다가 우리나라 LG엔솔을 선택했지, 파나소닉은 왜 안 했지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어쨌든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회사는 약 6조 3천억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고 25년 말부터 파우치 배터리 양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혼다가 LG엔솔을 선택한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며, 기대분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 공급망이 편중되어 있으면은 갑자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봉쇄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가스관을 끊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다변화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한쪽에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한쪽도 살아있어야 되니까 아마도 그 부분에서 중국과 한국을 고민을 했겠지만,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견제를 계속 받다 보니까 결국은 한국을 선택한 거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소식은 좋은 소식이겠죠. 앞으로 쭉쭉쭉 성장하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저녁 CPI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잘 나올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 9시 반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